안녕하세요.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사연으로 보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저랑 친구인 녀석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와 그 친구의 아내와 있었던 일입니다. 한창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서 술을 마시거나 각종 모임을 하기가 껄끄러울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영업시간 제한이 있어서 밖에서 술을 마시기가 어려웠잖아요.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됐긴 하지만 언제 또 영업 제한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영업 제한 때문에 편하게 술 마시기도 어렵고 그래서 친구네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군대 동기에다가 5년 전 전역한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하고 지낸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저와 친구는 군대 전역 후에 빨리 취업을 하게 됐고 각자 여자친구가 있어서 빨리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집안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빨리 결혼을 할 수 있게 됐고 지금은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친구가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친구의 아내도 제 아내와 무척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부부 동반 모임을 즐겼지요. 함께 여행도 많이 가고 캠핑도 몇 번 갔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뭘 하더라도 같이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친구 아내에게 느껴서는 안 될 감정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참 한심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참으로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한 달 전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와 친구 네 부부가 백화점에서 쇼핑하다가 우연히 서로를 만났고 함께 쇼핑을 하다가 저녁까지 먹게 된 겁니다. 백화점은 해운대 센텀시티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이었는데 거기에 음식점이 많이 있거든요. 워낙에 백화점이 크다 보니 쇼핑하는 데에만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발도 아프고 해서 따로 어디 가지 않고 백화점 안에 있는 식당가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여러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식사를 거의 다 할 때쯤 친구의 아내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급히 일어서더군요. 그렇게 5분쯤 지났을 때 마침 저도 화장실이 급해 겸사겸사 일어났죠. 밥 다 먹고 운전도 해야 하는데 본격적으로 운전하기 전에 깔끔하게 화장실 다녀오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을 가던 중 통로 앞에 넘어져 있는 친구의 아내를 본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친구의 아내에게 달려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여기 청소를 해서 그런지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리가 아픈지 끙끙거리면서 제대로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너무 아프다며 일단은 근처의 의자로 친구의 아내를 옮겼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전화해 지금 재수 씨가 발목을 삐어서 편한 신발을 신어야 할 것 같다며 차에 가서 편한 슬리퍼 같은 신발이 있으면 가져와 달라고 말했고 친구가 올 때까지 일단 응급처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목 쪽을 만져보니 통증을 너무 강하게 느끼길래 일단 신발을 벗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친구의 아내 신발을 벗기는데 저도 모르게 시선이 친구 아내의 발과 다리로 향하더군요. 제 아내보다 하얗고 일자로 예쁘게 뻗은 그녀의 다리는 저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그녀의 예쁜 발이 꼼지락 거리는 게 너무 눈에 들어오더군요. 발도 정말 작았습니다. 그 작은 발이 너무나 귀엽더군요. 저는 친구 아내의 다리를 보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나 자꾸만 몹쓸 눈길에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아프냐고 물어보는 걸 핑계로 저는 그녀의 발과 다리를 주물럭거렸습니다. 그렇게 발목과는 상관없는 곳을 계속 손으로 주무르다 보니 친구의 아내가 이제 좀 그만 만지면 안 되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황하며 그런 게 아니라 혹시나 다른 데가 또 아프지 않을까 해서 그렇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그러자 친구의 아내는 피식 웃으며 예뻐서 그렇게 만지는 거 아니냐며 웃음을 보이더군요. 그 후로 저는 친구의 아내와 어깨 동무를 하고 쩔뚝거리며 함께 식당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는 도중 분위기가 냉랭한 것이 뭔가 서먹했는데 어느 순간 그녀가 제게 조용히 묻더군요. 그렇게 발이랑 다리를 주물럭거릴 정도로 예뻤냐고. 다음에 술 한번 사줘야겠다면서 기분이 좋다는 걸 표현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준 친구의 아내. 얼떨결에 저는 친구 아내의 핸드폰 번호를 땄습니다. 친구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화장실 앞에 청소를 해놔서 그런지 물이 흥건했는데 구두를 신고 있어서 미끄러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재수 씨는 슬리퍼를 신었고
친구는 제게 고맙다는데 순간 그 친구에게 미안하더군요. 저는 친구 사이에 고마운 게 뭐가 있냐며 괜찮다고 했더니 이번 저녁은 자기가 무조건 사겠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저는 다시금 후식을 먹기 위해서 숟가락을 들었고 제 아내와 친구 아내와 함께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날은 술도 빠지지 않았죠. 그렇게 즐겁게 마무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3일 정도가 지났을 때 이상하게 자꾸 그녀가 생각나서 결국에는 연락을 해봤습니다. 발은 괜찮냐고 병원 안 가봐도 되겠냐면서 그런 시시콜콜한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각자 배우자도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겠지만 무언가 서로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 넘게 배우자 모르게 서로의 연락을 은밀히 주고받았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연락을 좀 하는데 친구 아내가 저에게 매우 적극적이라 혼란스러웠습니다. 문자를 몇 번 주고받지도 않았는데 그 뒤로는 요즘에 뭐 하는지 별일 없는지 시간 있으면 술 한잔 하자는 식으로 여러 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의 아내를 따로 만났습니다. 이렇게 친구의 아내와 밖에서 따로 만나는 건 확실히 바람피는 기분이 들어서 최대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 얘기를 많이 했고 앞으로 아이 계획도 얘기하면서 최대한 상대방과 거리를 두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했죠. 그리고 서로의 대화가 한창이던 때 느닷없이 뭔가가 제 아래를 덮친 겁니다. 그녀의 발이었습니다. 이제 좀 발이 괜찮아졌는지 그녀는 제 다리 사이로 발을 넣어 발가락을 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이 사실이 믿기지 않더군요. 그녀를 마주보고 대화하던 제 얼굴은 크게 일그러졌고 친구 아내는 저를 보며 도발하는 눈빛을 날렸습니다. 초저녁에 만나서 그렇게 간단하게 자리를 가지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뭔가 사고를 칠 것만 같아서 저는 급하게 집으로 가야 한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너무 무섭더군요. 그녀는 정말 친구에게는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미녀인데 왜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대놓고 도발을 하는지 믿을 수도 없었고 그런 그녀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는데 어느새 시간은 12시쯤이 되었고 마음이 신나네 잠이 오질 않더군요. 그런데 느닷없이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친구 아내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으나 자꾸만 걸려오는 전화에 난감했습니다. 제 아내는 이 야심한 밤에 누구냐며 짜증을 냈고 저는 회사 상사 전화라며 거실로 나와 걸려오는 전화를 속삭이며 받았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왜 자꾸 전화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동안 말이 없던 그녀는 남편이 오늘 급하게 출장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간다며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지 않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은 미치도록 가고 싶었습니다. 도저히 그녀의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앉아서 10분 동안 안절부절하며 생각만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직 혈기왕성한 어린 나이에 한 명이라도 더 경험하는 것이 하늘이 나에게 준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고 있던 아내 귀에 대구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 나가봐야 한다고 둘러대며 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온 저는 친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의 집 앞 대문에 서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항상 이곳에 올 때면 친구가 저를 반겨줬는데 오늘은 친구가 아니라 친구의 아내가 저를 반겨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니 촛불이 켜져 있었고 와인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저는 정말 두근거리더라고요. 옷을 거의 반은 벗은 채 있었던 친구의 아내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까지 마음먹고 바람을 피려고 하는 저 여자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 궁금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친구의 남편을 꼬시는 여자가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저는 일단 경계하는 자세로 그녀와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러는 이유는 자신의 남편이 먼저 바람을 폈기 때문이라는데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가기 시작했고, 그런 남편이 의심스러워서 남편의 휴대폰을 조금씩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의 휴대폰에는 직장 동료와 주고받은 연락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중에 몇 명의 후배와 나눈 연락은 느낌이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명의 후배와 바람을 피운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여자와 동시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출장을 핑계대며 항상 외박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바람을 필 생각으로 저에게 도발을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의 이야기를 한동안 듣던 저는 와인에 취해 친구 아내와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와 사랑을 나눈다는 게 저에게는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이지 행복하더군요. 저는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듬뿍 주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무려 3번 사랑을 나눴죠. 간만에 뜨거운 관계를 나누니 슬슬 배가 고프더군요. 친구 아내는 찬밥밖에 없다며 배달 음식을 시켜주겠다고 했으나 저는 김치가 있다면 그냥 볶아달라고만 했습니다. 음식 투정 부리지 않고 잘 먹는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친구 아내가 만들어준 볶음밥을 먹었고 딱히 약속하지는 않았으나 그 뒤로도 친구 아내와 깊은 감정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여름 휴가를 받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 친구 녀석은 아니나 다를까 여름 휴가를 받아놓고는 또 장기 출장을 핑계로 누군가와 제주도 여행을 갔더라고요. 그동안 저도 궁금해서 친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에게 자신의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친구가 뭘 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 마음 편하게 친구의 아내와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쨌건 저도 출장에 있다고 제 아내를 속인 채 친구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도 간만에 친정에 다녀온다더군요. 저는 점심도 먹지 못한 채 친구네 집으로 달려왔고 그곳에서 친구와 아내와 즐거운 행각을 벌이다 그녀가 차려주는 볶음밥까지 얻어먹었습니다. 남녀 사이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가 옳은 일인지 구분도 안 됩니다. 누가 먼저 잘못을 했고 누가 누구한테 상처를 준 것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고나 할까요? 그냥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즐기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즐겁고 신나네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들려주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요즘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나본 저와 똑 닮은 사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괴롭습니다. 그건 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 내놔도 남부럽지 않은 자식이죠.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똑똑해도 너무 똑똑해서 저 같은 평범한 엄마 밑에서 자란다는 게 미안함이 느껴졌을 정도로요. 저희 남편은 아예 어렸을 적 집을 나갔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혼을 하고 싶어도 연락이 안 닿으니 그럴 수도 없었고요. 시댁 찾아가 봐도 모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죽은 건 아니었는지 꼬박꼬박 때 되면 독촉장이 하나 둘 오더군요. 큰 돈은 아니라서 갚을만 했습니다. 어떨 때는 본인이 갚은 것도 있었고요. 이대로 피해만 안 주면서 살면 어찌 되든 좋겠다 싶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우리 아들한테 피해만 안 주면 저야 우리 싫다고 버리고 간 남편 골 100번도 더 버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들 성인 되어서 혹시나 제 애비한테 금전적으로 피해받는 거 있을까 싶어 저도 아들 대학 입학하자마자 변호사한테 물어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여자가 있었어요. 그렇게 애틋한 사랑이었나 봅니다. 어차피 10수년 얼굴도 안 보고 지낸 사이 이제와 제가 이혼하자니 남편은 쌍수 들고 환영했습니다. 찾고 나니
굳이 소송할 필요도 없더군요. 그냥 합의해서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제 재산 탐내지는 않았으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원래 두 식구였던 저와 아들,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저희 둘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나마 아들이 공부 잘 한다는 것, 그거 하나로 별 볼 일 없는 저까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죠. 누가 들어도 알만한 대학 들어가 매번 과수서 차석에 좋은 학점으로 졸업하기까지 막상 대학 보내두고도 용돈이며 학비가 걱정이었는데요. 그런 엄마 짐 덜어주려는 저의 아들은 4년 내내 장학금 한 번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적표와 학비 서류 들고 와서 엄마, 나 이번 학기에는 7만 원만 내면 돼. 기말고사 때 감기만 안 걸렸어도 에이 하며 너스레도 떨 줄 아는 자식이었어요. 그럼 저는 괜히 아들 마음 무겁지 않게 컨디션 관리도 다 능력이다 너. 운동도 좀 하고 라며 장난치면서 응원해 줬습니다. 아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도 졸업했어요. 학사모 쓰고 있는 아들 보러 졸업식 갔는데 제대로 된 백화점 옷 하나 못 걸치고 가는 제가 어찌나 민망하던지. 그래도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과 사진도 찍어 달래고 저와도 멋지게 사진 한 방 찍어 액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이내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임원까지 다는 게 목표라 하더군요. 그런 건 부잣집 자녀들이나 하는 줄 알았지. 그냥 보험 영업하는 엄마 밑에서 자란 저의 아들이 그런 큰 꿈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랑스러운 건 둘째 치고 걱정이 되더군요. 너무 성공에 목매는 사람으로 키운 건 아닌지, 혹여나 일하다 몸 상하는 건 아닐지 말이에요. 이런 제 우려는 현실이 된 듯 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들어간 지 2년도 안 되어 결혼을 하겠다 하더군요. 웬 부잣집 자제분과 말이죠. 어떻게 알게 되었냐 하니 회사 임직원분의 자녀라 하였습니다. 저의 아들을 좋게 본 임원분께서 본인의 딸을 소개시켜 준 것이라 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요. 가장 먼저 이것부터 먼저 물어야 할 것 같더군요. 그래,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좋은 아이겠지. 많이 사랑하니? 라고요. 아들은 제 질문에 난처한 듯 웃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속 사정까지 샅샅이 들여다보는 엄마는 아니었지만 알겠더군요. 죽고 못 살아 하는 결혼은 아니라는 거려. 아들의 결혼 선언을 듣고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벌어서 대준다고 대줬는데 저의 아들처럼 잘난 자식에게는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인지 그닥 사랑 없는 결혼을 해도 상관없는 건지 인생의 행복을 모르고 사는 건 아닐지 복잡한 생각들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아들의 뜻을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말 없이 상견례 자리에 나갔어요. 사돈도 저처럼 혼자 되신 분이더군요. 제가 엄마로서 아들을 혼자 키웠듯 사돈 역시 아버지로서 딸을 혼자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 높으신 분이라 하여 걱정이 되었어요. 집을 해오라면 어쩌나, 없는 집이라고 무시당하면 어쩌나,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사돈이 그러시더군요. 아드님을 잘 키우셨습니다. 저도 없는 집에 자라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고생 꽤나 했지요. 꼭 제 젊었을 때를 보는 것 같아 참 마음에 들어 제 딸아이 소개했습니다. 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한시름 놓였어요. 저희 집을 무시하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오히려 예쁘게 봐주시고 있다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사돈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비싸 보이는 호텔 내의 레스토랑으로 저를 초대하시더군요.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의외로 지난번 상견례 때 제가 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라며 사과를 하셨어요. 자신이 없는 집에서 자라 성공해 저희 아들을 좋게 보았다는 것. 제가 들었으면 기분 나빠했을 거라고 저희 며느리가 본인을 타박했던 거였습니다. 듣고 보니 아차 싶어 저에게 꼭 사과하고 싶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 의미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셨다고요. 저는 기꺼이 그 사과를 받아 주었습니다. 틀린 소리 한 것도 아니었고 편견 없이 저희 아들 그 자체만을 바라봐 주시는 게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해서요. 사돈과 저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살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싼 양복에 멋진 시계까지 뭐든 고급일 것만 같은 사돈 댁도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으셨더군요. 특히 일 벌리기 좋아하는 전 와이프분, 빚 갚느라 중년이 될 때까지도 딸을 고생시키셨다며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 하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는 표정이 사뭇 진지해지셨어요.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워온 이야기, 그런 아들이 대견했다고 느꼈던 순간들, 누군가가 이렇게 진중하게 들어주니 저도 아이처럼 신나서 말을 하다 그만 푼수를 떨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이 마냥 행복하게만 느껴졌는데요. 저도 사돈 같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인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욕심까지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회포를 풀고 무사히 아이들 결혼식까지 마쳤습니다. 아들이 신혼여행 떠나는 길을 보니 참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어요. 차를 타고 떠나는 아이들 보고 새삼 먹먹해져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요. 그때 사돈이 다가와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식사 안 하셨으면 오늘도 저랑 저녁 드실까요? 라고 제안하셨고요. 저도 고단한 하루에 편안하게 밥 한 끼를 먹고 싶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온 길이 비슷해서 그런지 사돈과 저는 참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사돈은 회사 임원으로 성공했고 저는 여전히 보험 영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시장에서 파는 순대를 좋아하고 등산을 하는 것보다는 바다를 보러 가는 게 좋다는 취향까지요. 솔직히 아이들만 아니었다면 언젠가 이런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군요. 남편이라고 해봐야 저랑 23년 같이 살았던 게 다였고 그 후로는 먹고 사느라 바빠서 누군가를 만나볼 여유조차 없었거든요. 이런 마음이 아들이 좋은 집으로 장가를 가서인지 혹은 저에게 너무 잘해주시는 사돈댁 때문인지 저조차도 헷갈려서 딱 뭐라고 정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사돈과 저는 아이들 이야기를 한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밥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을 때, 영화를 보고 싶을 때 서로 편하게 불러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에 어떤 본심이 있는지는 꺼내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야 저희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려 하는데 제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하지만 않는다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사이라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아직
안녕하세요. 엄마는 저에게 과한 호칭을 쓰고 있어요. 우리 둘만 있을 때는 존댓말도 섞어 쓰고 있는 우리 엄마 얘기 좀 하려고요. 이런 제 사연을 지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어 인터넷 공간에 살짝 소개하려고 용기 냈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과 저 이렇게 셋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형제는 없어요. 친척도 많지 않은 편이고요. 어릴 때부터 종교 활동을 하느라 그곳에서 만난 친구는 꽤 많아요. 저희 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이세요. 언제나 온화하고 대화가 끊이지 않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게 지금도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은 20대 초반에 결혼하셨다고 하는데요. 여러 번 유산 후 아이 갖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대요. 아버지는 결혼 후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아버지와 동업하시던 아저씨가 췌장암으로 3개월 남았다는 선고를 받고 고민 끝에 저를 키워달라고 했답니다. 아버지와 회사를 공동 창업한 분이어서 그런지 거의 형제와 같은 사이였다고 합니다. 아빠는 공장 일을 하면서 인생의 쓴맛, 참맛을 번갈아 보며 맛보다가 드디어 수익이 나기 시작할 때쯤 동업하시는 분에게 탈이 난 것이었어요. 친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 후 형과 누나를 데리고 호주로 이민을 갔다고 들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고 자부합니다. 하교하고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가면 언제나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셨고 친구들은 미인에다가 부드러운 말씨를 가진 우리 엄마를 무척 부러워했어요. 친구들은 자꾸 우리 집에 놀러 오길 원했고 부모님은 언제든 편하게 친구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놀러 오면 맛있는 음식,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해 줬어요. 아빠는 친구들과 같이 게임도 하고 가같이 나가 운동도 했어요. 그렇게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저는 학원에 과외 부족함 없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원하는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 형편이 좋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는데 저는 용돈도 풍족하게 받으면서 부족함 없는 대학 생활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공장의 규모는 3배로 커졌어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공장에 나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사실 공장에 놀러 가본 적은 많았지만 직접적으로 일을 배워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 하러 온 대학생인 순홍이라는 남학생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학교 동창이었는데 한 번도 같은 반이 된 적은 없었어요. 아빠는 월급날 직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거하게 고기를 사줬어요. 그 자리에는 엄마도 동행하셔서 격려해 주셨고요. 순홍이는 엄마를 보더니 정말 미인이라며 부럽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외모만 아니라 말투나 마음씨도 너무 우아해 보인다며 부모 잘 만난 것도 복이라며 저와 부모님 얼굴을 번갈아 보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다가오셨고 순홍이는 잽싸게 엄마와 싱거운 농담을 걸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꼈고 우리 엄마를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빠가 건재하시니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누가 봐도 체격 좋고 미남인 순홍이에게 경쟁의식을 느끼게 되었어요. 순홍이는 그날 이후로 공장에서 자꾸 사모님을 찾았어요. 엄마는 가정주부로서 마트에 가거나 집안 살림 정도만 할 뿐이지
공장에 나오는 일은 없었거든요. 순홍이는 근무를 마친 후 괜히 우리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엄마께 인사를 하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엄마는 예의 바른 청년이라며 기분 좋게 인사를 받아주셨어요. 그때 엄마의 손을 잡으며 뭔가 살피는 듯한 순홍이의 눈빛을 느끼며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 후 며칠 후 아빠는 친구분들과 외국으로 여행을 가셨어요. 부부 동반이 아니라 혼자 출국하셨고 엄마는 이럴 때 편하게 식당에 가자고 했어요. 마치 아빠의 부재를 즐기는 듯 했어요. 일이 끝나고 동네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순홍이가 오더군요. 순홍이는 일행과 식사를 마치고 우리 테이블로 합석했고 우리 셋은 기분 좋게 수다를 떨었어요. 엄마는 그동안 공장에서 일하면서 집안을 일으킨 이야기를 하며 계속 술을 마셨어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니 순홍이가 엄마 옆에 나란히 앉아 계속 술을 권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요즘 세상에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이라고 해도 사모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는 늑대 같은 놈을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빨 좋고 미남인 순홍이는 엄마에게 너무 미인이다. 서울에서 제일 예쁜 아줌마 같다. 왜 TV에 안 나오신 거냐 하며 엄마의 미모를 칭찬하는데 엄마는 속도 없이 순홍이의 말에 기분이 업된 것 같았어요. 그때 엄마를 필사적으로 지키기 위해 우리 엄마 주량은 여기까지야. 이제 모시고 갈게. 너무 늦었네 하며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순홍이의 예리한 눈빛에서 빨리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기분 좋게 실실 웃는 엄마에게 화를 냈어요. 엄마, 모르는 남자에게 웃지 마. 내가 너무 속상해. 아빠라 나 빼고는 다 못 믿을 사람이니 아무리 예쁘다고 칭찬해도 그 말에 넘어가지 마. 하고요. 엄마는 그제서야 미안하다 사과를 했어요. 우린 그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간절한 눈빛을 교환했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남자들의 시선을 즐기는 엄마에게 화가 났다고요. 엄마는 자기도 모르게 다른 남자에게 미소를 지은 걸 몰랐다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엄마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빠는 해외여행에 다녀온 후 엄마 표정이 더 좋아 보인다고 무슨 일 있었냐, 몰래 부은 적금이라도 찾은 거냐고 농담을 하는데 엄마는 요즘 사는 게 너무 즐겁다고 둘러댔어요. 방학이 끝나고 동네에서 가끔 순홍이를 마주쳐도 짧게 인사만 건네고 지나갔어요. 겨울방학에 공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순홍이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미 채용이 끝나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다고 못 받고 저와 여자 대학생 2명만 일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따뜻한 집에서 배불리 먹여주고 아무 걱정 없게 저를 키워준 부모님 은혜를 갚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어요. 인터넷에서 제주도 여행에 대한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3박 4일 여행을 예약했고 이벤트 업체와도 예약을 끝냈어요. 그런데 여행 전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바람에 아빠가 시골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여행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아빠는 본인만 내려가서 할아버지를 살펴 드리면 된다고 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공항으로 향했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무척 큰 방을 예약했는데 우리 둘만 가게 되니 왠지 허전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벤트 업체에서 초와 꽃잎으로 방 하나를 가득 꾸며놨고 엄마는 영문도 모른 채 그 방문을 열더니 너무 환상적이라며 눈물을 보였어요. 우리는 그날 그 방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차를 렌트하고도 관광지는 몇 군데 가지 않았어요. 바깥 바람 쐬는 것보다 엄마와 둘이 숙소에 있는 게 더 좋았거든요. 엄마는 어느덧 어른이 돼서 효도 여행도 보내주고 밤새 효도하는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해야겠다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저는 휴학을 하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울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요즘 군대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어서 매일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대를 하고 엄마에게 달려가니 이젠 진짜 상남자가 되었으니 기대하겠다는 엄마와 밤새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아빠 보약을 맞추면서 제 것도 준비했다고 살짝 웃으셨어요. 저는 오히려 엄마가 걱정된다며 우먼 영양제를 검색해서 주문했어요. 저는 또래 여자에게는 관심이 가지 않네요. 앞으로 거의 이모뻘 여인을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또래에게 찾아볼 수 없는 인자함, 순수함을 가진 완숙미 넘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요. 그래도 제 짝을 찾기 전까지는 엄마에게 최고의 아들이자 남자가 되고 싶네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젊고 건강한 사위와 비밀을 공유했어요. 사위나 저나 모두 비밀을 잘 지키고 있지만 게시판에 제 사연을 올리려고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남자와 결혼했어요. 양가 부모님은 아주 오래된 인연인데요. 자녀들을 공유하고 싶으니 나중에 사돈이 되자고 굳게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3살 연상인데요. 아버지의 뜻대로 경영학을 공부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고 그렇게 정해진 대로 결혼을 했어요. 저희 집은 무척 보수적인 편이었어요. 통금 시간도 있었고요. 결혼 상대자를 정해주셨는데도 저희 일거수일투족을 꼼꼼하게 체크하셨어요. 남자친구도 그런 저희 부모님의 뜻에 따라 주었고요. 저는 교제해본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를 지켜주는 남자친구가 무척 든든하게 생각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신혼여행 때도 우리 둘 다 너무 순진했고 바로 아이가 생겨 육아에 매달려 각방을 쓰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니 자연스럽게 남편의 품에 안긴 적도 별로 없었어요. 신혼일 때 다른 사람들이 전화도 안 건다고 하는데 우리는 문에 구멍만 안 뚫렸다 뿐이지 모든 걸 부모님과 공유하는 상황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자상하면서도 은근 간섭이 심했고요. 뱃속에 아이 성별이 결정되지 않은 초기에도 쟤를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낳아야 한다는 압박을 주셨고요. 저희 엄마도 지인으로 알고 지냈을 때는 좋았는데 이렇게 압박을 주니 시어머니,
노릇한다고 거리를 두시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다른 장점을 보고 살려고 많이 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 건강하게 태어난 딸은 정말 예뻤어요. 울고 웃고 하품을 하는 모습도 너무 소중해서 딸 키우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충전이 되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예쁜이 둘 셋을 낳고 사는구나 하며 남편과 이야기했는데요. 정신 차리고 보니 아이는 어느덧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저희는 둘째를 계획했어요. 그 사이에 남편과 부부간의 정은 별로 없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실망할 줄 몰랐어요. 남편은 그동안 잦은 술자리로 인해 체중이 많이 찐 상태였고 밤에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워낙 아는 게 없던 저는 그저 정으로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바라던 둘째 아이는 생기지 않아 딸 하나 잘 키우자고 약속했어요. 딸은 대학에 입학하더니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생이 된 딸에게 조기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남자친구와 조심해라. 너무 늦게 다니지 라라는 등 엄마로서 하나뿐인 딸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딸은 엄마처럼 결혼할 남자와 신혼여행 가서 진짜 사랑을 하겠다고 하는데 말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생활 해보니 돈, 건강, 성실이 다가 아니다. 다른 기쁨도 있다. 그러니 잘 알아보라고 얘기해 줬어요. 딸은 엄마에게 불만이 있는 줄 몰랐다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그냥 이대로 살면 돼 하고 대답하니 TV에 보니 남자친구 있는 아줌마들도 많은 것 같은데 엄마는 정말 착해라고 하더라고요. 딸에게 그건 당연한 거지. 이상한 말 하지 마 하고 선을 그었어요. 하긴 그때 제 친구 중 몇 명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자랑을 해대길래 좀 놀란 상태였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딸아이는 공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연수 기간에 만난 남자와 사귀고 있는 건 알았는데요. 어느 날 주말에 시간 되냐고 묻더라고요. 별일 없다고 하니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먼저 인사시키겠다고 하는데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나를 잡고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딸이 한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인물하면 우리 남편도 뒤지지 않는데 훤칠한 미남이 한 명 서 있더군요. 속으로 딸이 참 부러웠어요. 자유롭게 연애하다가 결혼할 남성을 데리고 왔으니 말이죠. 남자는 갈비 세트와 과일 바구니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는 딸의 사위감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사위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모두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취업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혼자 계신다고 하는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순조롭게 결혼 준비하고 몇 달 후 번 듯하니 잘생긴 사위를 맞이하게 됐고요. 딸은 우리 아파트 옆동에 자리를 잡았어요. 매일같이 야근을 하는 딸 부부를 위해 반찬을 만들어 주기도 했고요. 하나뿐이 딸의 듬직한 사위를 얻으니 또 다른 기분이더라고요. 사위가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우리 집에 들러 저녁을 먹고 같이 담소를 나누기도 했어요. 딸은 다정하고 남자다운 남편을 만난 것을 무척 기뻐했고 같은 여자로서 딸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저에게도
특별한 사건이 생겼어요. 평소에 사위가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제 생일이 되어 외식이나 하려고 했는데 사위가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딸이 엄마, 김서방이 장모님 생신이라고 요리를 했어. 내가 디저트 만들었으니 엄마는 몸만 오세요 하는 것이었어요. 약속 시간에 딸 집에 도착했고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급 요리와 한우가 진하게 우러난 미역국, 잔치 음식을 차려놓은 것이었어요. 사위는 용돈 봉투도 주더라고요. 저는 엄마 생신 때마다 상을 차려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장모님 생신 때마다 차려드릴게요 라며 울먹이는데 우리는 모두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우리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맛있게 먹고 사위와 딸이 준비한 마술 공연도 봤어요. 남편이 허전할까봐 봉투를 쥐어주는 사위의 마음 씀씀이에 또 한 번 놀랬고요. 그날 정말 사위 잘 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갔는데 사위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때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좋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회가 찾아왔어요. 남편은 급하게 해외로 출장을 갔고요. 며칠간은 자유라고 생각하니 뭘 해야 할지 몰라 저녁도 대충 먹고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선물처럼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벨이 울려나가 보니 사위였어요.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초밥이 들려 있었어요. 장모님, 짜잔 갑자기 장인어른이 해외여행을 가셨다고 하셔서 심심하실까봐 제가 놀러 왔어요 하는데 사위의 목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딸은 그날도 야근이라며 장모님과 저녁 먹는다고 하니 너무 고맙다며 자기가 남편 하나는 정말 잘 만났다며 고맙다고 했대요. 저는 사위와 초밥을 먹고 술도 마셨어요. 그날 사위는 장모님 에린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제가 많이 외로워요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일 욕심이 많아 그런 걸 어쩌겠나. 그리고 곧 승진도 앞두고 있으니 자네가 이해하게 하고 위로해줬어요. 그러고 보니 나도 신혼다운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네 하고 대답했더니 사위의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우리는 그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거의 매일 저희 집으로 퇴근을 했어요. 저는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사위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배불리 밥을 먹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한약방에 전화해 한약도 조제했고요. 사위는 요즘 장모님이 잘 챙겨주신 덕분에 회사 일도 장모님과의 시간도 모두 즐겁게 보낼 수 있다고 하며 웃는데요. 사실 건강한 사위와 시간을 보내고 나면 딸이 너무 부럽고 셈이 납니다. 뒤질은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요. 이런 저를 나무랄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평생 처음 느껴본 행복을 오래오래 느끼고 싶네요.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70년대의) 시골은 도시보다 훨씬 더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호롱불로 밤을 밝히며 지내던 시절이었죠. 그 시절 저는 일찌감치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셨지만 워낙 살림이 어려워서 저는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죠. 장모님은 남자가 성실한 것이
최고라며 저를 추켜 세워 주셨습니다. 마누라는 둘째 딸로 위로 있던 오빠와 언니는 모두 출가한 상태였죠. 그 당시 장인어른이 남겨놓고 간 유산으로 넉넉히 살 수 있는 처가였습니다. 덕분에 저와 아내는 기반이 튼튼했고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밭을 놀릴 수는 없었기에 저와 아내는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밭을 일구었죠. 어느 해에는 배추 농사가 잘 되었는데 대추값이 너무도 비싸 저희는 그 해에 논 세마지기를 사기도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처가의 살림을 더 늘려주었다고 장모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셨어요. 장모님은 저희 부모님에게 쌀을 무상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쌀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부모님 두 분이 먹을 쌀이었지만 양이 적지는 않았지요. 마누라는 아이를 연년생으로 낳는 바람에 저는 혼자 농사일을 해야 했습니다. 장모님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더니 저와 함께 밭일을 하셨어요. 괭이질도 잘하시고 고미질도 잘하시는 장모님을 보고 저는 내심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저렇게 고상한 분이 저런 일을 능수능란하게 하시니 놀랐던 것이었지요. 장모님은 이깟 괭이질 젊을 때는 일도 아니었는데 잘 안 되네 하시는데 그 모습이 참 웃겼습니다. 여자가 괭이질을 우습게 한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지요. 장모님은 제가 혼자 나가 일을 하게 둘 수 없다며 함께 밭에 나가기 시작한 것이었는데 한 번은 자네 혼자 일하게 내버려둔 게 잘못이야. 미안하네. 내가 일을 안 한 지 오래라서 몰랐어. 미안하네 하시더군요. 무일푼으로 장가온 저를 구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고마울 따름이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제가 외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여름 새벽에 사물이 분간이 될 정도가 되면 저와 장모님은 어김없이 밭에 나가 볕이 뜨거워지기 전까지 일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마당에서 장모님은 저에게 등목을 하라며 바가지로 물을 퍼서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쭈뼛거리며 등목을 했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 기운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너무 고생한다면서 발을 씻겨주셨어요. 황송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얼른 눈 좀 붙이라고 성화를 부리는 장모님 때문에 저는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청하고 있는데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장모님이 들어오시더군요.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결에 생소한 느낌이 들어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나 저는 놀라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제 어깨를 마사지해주고 계셨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이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소리치듯 말하는 저에게 장모님은 조용히 하라며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장모님은 다시 수줍은 새색시 마냥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에게 어머니 지금 떨고 계셔요 하고 물었고 장모님은 나도 몰라. 아무도 모를 거야. 개미 소리만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참말이어요 하고 물었고 장모님은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지칠 줄 모르는 황소 같다고 하시며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뿌듯함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 후로 장모님은 저보다 훨씬 더 대담하셨어요. 그런 장모님이
저는 싫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시간만이 존재했을 뿐이었죠. 밭에 나가 일하는 것도 즐거웠고 뇌약볕에 얼굴을 그을려가며 터벅거리는 걸음으로 일하고 돌아오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밭에는 장모님이 항상 함께 나가셔서 일을 해주시니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늘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죠. 한참 일을 하고 있으면 장모님은 저에게 똑딱이 소리를 내며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저와 눈맞춤을 하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저는 금세 알아차리고 콧노래를 부르며 장모님께 달려갔죠. 시골의 농한기는 길고도 길었습니다. 특히 밤이 길었죠.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더니 내가 딱 그 짝이네 그려 하며 환하게 웃으시는 장모님의 표정은 둥근 보름달 같았습니다. 호롱불에 비춘 모습이었지만 그때는 젊을 때라서 저는 시력이 무척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은 언젠가부터 저에게 응석바지가 되었고 저는 늦둥이 너 동생을 대하는 큰오빠처럼 장모님을 대해주었습니다. 장모님은 언젠가 저에게 오라버니 오늘도 고단하지요. 저는 준비됐어요. 하는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볼을 꼬집어 본 적도 있었네요. 그렇게 꿈만 같던 시절이 어느덧 막바지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동네가 전부 공장지대로 개발이 되어 저희 가족은 도회지로 나와서 살아야 했습니다. 눈앞이 막막했지만 보상금으로 받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은 넉넉했지요. 장모님은 따로 집을 마련해서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그럴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고 예심 저는 와이프의 고집에 응원을 보냈습니다. 결국 와이프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 장모님은 저희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돈은 넉넉했지만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거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시절에만 해도 남자가 집에서 놀고 있으면 이웃의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장모님과 와이프는 한바 식당을 하겠다고 나섰고 저는 지인이 소개해준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장모님의 음식 솜씨가 어찌나 좋은지 식당은 돈을 많이 벌었고 제가 공장에서 받아오는 월급은 미미한 수준이었어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온 장모님과 와이프는 저보다 훨씬 고단한 일상을 보냈을 텐데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며 저를 떠받들어 주었습니다. 고생스러우면 일을 그만두라는 말도 들었지만 그것은 사내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지요. 고단한 일과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고 피로가 몰려와도 장모님은 저를 항상 살펴주셨습니다. 반쯤 감긴 눈으로 설거지를 하면서도 저를 흘겨보면서 오늘 어찌 해줘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 같았지요. 그런 장모님의 성의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안채와 행랑채가 있는 집이었고 장모님은 행랑채에서 기거하고 있었기에 저는 행랑채로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네. 자네가 고생이 많으니 서방님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면서 얼굴을 붉히는 장모님은 습사 새색시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야수가 되는 것이 장모님을 위한 길이라 생각했고 제 생각은 장모님의 생각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장모님은 한파 식당을 10여 년간 운영했고 그 지역 개발이
끝날 무렵일을 그만두셨습니다. 그 10여 년간 번 돈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능가하는 것이라 이젠 편히 사셔도 충분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꾸준히 일을 하다가 공장을 하나 차려 공장장이 되었고 한때는 밤낮으로 공장을 돌려 큰 돈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제가 재산을 일궈낸 것으로 엄지를 축혀들어 보여주었는데 장모님과 와이프가 번 돈보다 저는 적게 벌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장모님은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만 기다리며 살고 계시죠. 연세가 많이 들었지만 거동이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하루 3번 꼬박 전화를 하시죠. 어서 퇴직하고 편하게 살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 젊습니다. 일을 놓을 수도 없고 일을 물려줄 사람도 없지요.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장모님에게 주저리 하루 일을 늘어놓는 것이 일상입니다. 장모님은 제가 말하는 것을 들으며 감탄을 하고 울분을 토하고 눈물을 짓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장모님은 저에게 때로는 서방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웃으며 저를 맞아주시는 장모님은 고단한 저의 일상에 가뭄 속 단비와 같았습니다. 며칠 장모님을 찾지 않으면 저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걱정하는 장모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저의 말에 당신의 허전함 때문에 조바심이 난다며 웃음 짓는 장모님은 참된 은인이라 여겨집니다. 장모님은 항상 즐거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저를 기다리며 살아온 장모님께 참 감사한 마음뿐이지요. 장모님은 처비기를 자처했으니 언제든 내쳐도 좋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저야말로 처가의 머슴이지요. 장모님은 마님이시고요. 족수공방하는 마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머슴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한평생은 따뜻했고 앞으로 남은 생도 따뜻할 것 같습니다.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삶이 무료하기만 했던 저의 인생에 우연히 찾아온 즐거움 때문에 설레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남자입니다. 누군가 제 사정을 알면 미쳤다고 난리겠지만 저는 현재 상황에 매우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남자이고 저희 어머니는 현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외동이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의지하고 사시죠. 아픈 어머니지만 저도 어머니에게 의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의지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는 무기력해지셨습니다. 상심이 크셨겠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 후에 저희 어머니는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말이 있었지만 1년 가까이 저희 어머니는 제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조금씩 호전되기도 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제 곁을 떠나고 저 혼자만 남게 된다면 그때는 결혼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때가 되더라도 쉽게 결혼 상대를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았죠. 돈을 벌어야 하기에 회사는 다니고 있고 병원에 매일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힘을 내주시고 있어 저도 힘을 내려고 노력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저녁에만 돌볼 수 있었죠. 비슷한 상태의 환자들이 저희 어머니와 같은 병실에 계시기 때문에 심적으로 의지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연세가 좀 있는 환자가 저희 어머니 병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엄마보다 연세가 많아 보이는 환자였는데 그 환자분의 어머니가 병수발을 들더라고요. 환자분의 남편과 자식들이 종종 면회를 오기도 했어요. 병실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환자분 병수발하는 그 환자분의 어머니를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암에 걸렸으니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환자인 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항상 뜨개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지더군요. 저도 엄마를 케어하고 있는 입장에서 마냥 내가 자식을 케어하고 있다면 하는 생각이 드니 왠지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젊은 나이에 병실에 얽매여 있는 것이 좀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내 곁을 지켜주기 위해 힘을 내주시는 엄마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의 기복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딸을 병수발하고 있는 그 할머니와 제가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복도를 걸어가던 저의 손을 덥석 잡더니 그 할머니는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궁금해하는 것을 성심껏 대답해 드렸어요. 할머니는 70이 다 된 나이입니다. 일찍 낳은 첫째 딸이 몹쓸병에 걸려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고 하더군요. 사위 되시는 분은 돈을 벌어야 하고 손주들을 돌봐야 하기도 해서 병원에 자주 못 온다 하셨습니다. 다행히 그 할머니의 따님은 항암 치료 잘 받으면 좋아질 거라는 의사 소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저한테 뭘 묻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할머니는 내가 쓸데없는 소리만 했구먼. 말할 상대가 없어서 내가 총각에게 말을 걸었나 보 하시며 한숨을 쉬더군요. 저도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하니 언제든 대화 상대가 필요하면 말씀하시라 하면서 제 전화번호도 알려드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표정이 환해지더니 제 손을 잡고 고맙다 하시고는 병실로 가시더라고요. 다음날 퇴근해서 어머니 병실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가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냐고 물어보니 엄마는 오랜만에 싱싱한 과일을 먹었어. 저 어르신이 가져다 주시더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 할머니께서 저희 엄마에게 과일을 깎아다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엄마가 과일을 먹고 싶다고 했던 말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듣고 알았다 했으면서 회사 다니느라 엄마의 말을 까먹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할머니께 커피 한 잔을 대접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젊은 남자가 엄마 병수발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하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저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시며 계속 제 등을 토닥여 주셨죠. 한참 울고 나니 할머니는 저에게 저녁을 함께 먹고 오자고 제안해 주시더군요. 저는 그 할머니에게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는데
아침 잘 됐다 싶어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지만 병원 근처에는 그런 식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적당한 고깃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그 할머니는 자주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친구들과도 나눌 수 없는 이야기를 그 할머니와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나도 동병상련의 벗을 만나서 너무 좋아요. 총각한테 참 고마운 마음이야 하셨어요. 그 할머니는 저를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하셨고 저는 그 말씀에 너무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따님은 병세가 호전되어 퇴원을 했는데 그 후에도 그 할머니는 저희 엄마를 챙겨주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 할머니가 엄마 같다고 하시며 기뻐하셨고 병세가 좀 호전되었어요. 그 할머니 덕분에 저희 어머니는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쉬는 날 어머니와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세상 어느 일보다도 더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한 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저는 약간 허전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니 그 할머니와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같았습니다. 고마운 분이기도 해서 안부 전화 겸 그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식사 약속을 하고 뵈러 갔는데 그 할머니의 안색은 그 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따님의 병세가 더더욱 호전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네요. 식사를 하고 헤어지기 전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할머니, 우리 이렇게 종종 뵐 수 있을까요?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 할머니는 약간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그래, 좋아, 언제든 연락해.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할머니와 자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고 언제나 제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며 흐뭇하게 웃고 계셨어요. 한 번은 할머니와 만나서 헤어지려 하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갈 수 있다고 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려 할머니 집에 데려다 드리게 되었어요. 집 앞에서 할머니는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서 차라도 마시고 가요 하셨고 저는 좀 어색했지만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들어갔을 때 어색함도 잠시였고 할머니는 저를 편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긴장감이 전부 해소되었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한참 젊은 나이에 여자친구 만날 시간도 없었겠다며 안쓰러워하시더군요. 저는 겸연쩍게 웃으면서 엄마가 아픈데 여자 만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죠. 할머니는 저를 가엾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도 왠지 모르게 할머니의 눈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에게 뭔가를 묻듯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고 할머니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할머니와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총각에게 미안해.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 마음 내키는 대로 해요. 이렇게 말하시는데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할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우리 서방님 일 잘하고 있나 해서 전화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데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저희 엄마와 말벗도 되어주고 과일도 깎아주고 계시더군요. 퇴근해서 집에 갔을 때 그 할머니를 보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할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오라 했지만 할머니가 극구 사양하는 바람에 모셔다 드리지는 못하고 왔어요. 그 할머니는 제가 원할 때마다 집에 와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찾아갈 수 있죠. 그 할머니는 저와 둘이 있을 때는 서방님이라 부르고 있어요. 어머니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요즘 정말 살만 납니다. 그 할머니도 저를 기다리는 재미로 살고 계시다네요. 무료한 일상만 반복되다가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최근에 사부인이 좀 특별한 부탁을 한 후로 매일 사부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행복하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공개할 자신이 없어 익명 게시판에 제 이야기를 풀어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남들이 알아주는 명문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베스트 프렌드의 여동생과 결혼했어요. 이웃 어른들이 저를 지칭할 때 대추나무집 모범생이라고 했는데요.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기로 유명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다른 집처럼 제 과외비를 대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오로지 참고서와 문제집만으로 공부했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쉬는 시간에 교과목 선생님께 찾아갔고요. 나름 모범생이던 저를 예쁘게 봐주시던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사는 동네는 단독주택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었는데요. 대입 시험을 잘 봤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제가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제 친구의 여동생이 그 당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제 첫 번째 제자가 되었어요. 친구네 집은 2층 양옥집이었는데요. 탁구대가 있어서 자주 놀러가서 놀고 오기도 했는데요. 친구 아버지는 친구에게 대학 들어가면 당구대를 사준다고 약속했다고 하셨는데 친구는 당구대 말고 승용차를 사달라고 졸랐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은 여유가 없어 그저 밥만 겨우 먹고 사는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그 친구는 마음씨가 참 넉넉했어요. 엄마가 지어주신 총명탕을 몰래 가져와서 이런 건 너 같은 놈이 먹는 거야. 난 아무리 해도 안 돼 하면서 웃곤 했죠. 친구는 어떻게 됐냐고요? 부모님이 과외 선생님을 붙여줘서 나름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제가 이 동네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과외해달라는 문의가 많이 왔어요. 학과 공부와 과외로 정신없는 와중에 미팅도 했고요. 저는 그 당시 과외비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등록금을 다 내고도 돈이 많이 남을 정도였고요. 소문이 나 대기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제 친구 여동생은 나름 모범생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제가 간 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꿈을 가졌고 저에게 과외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지도한 결과
제 대학 동문이 되었고요. 합격 소식을 듣던 날 어찌나 기쁘던지 집 앞 숯불 갈비 집에 데려가서 고기를 사줬어요. 그때 친구 동생에게 고백을 받았어요. 오빠를 좋아한다고요. 그날 이후로 가끔 학교도 같이 갔고요. 그 당시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사이가 조금 좋지 않았던 터라 은진이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래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친구네 집안 사정은 다 몰랐었는데요. 아들 둘을 낳고 커가는 재미를 느끼고 있을 때쯤 아내의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친할아버지가 그 병으로 고생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제 아내도 같은 병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아들들이 중학생일 때였거든요. 처가에서 간병인을 붙여줬고 저는 퇴근 후 아이들을 챙겼어요. 아무리 간병인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아내가 먹을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요리에 요자도 모르던 저는 책을 사서 그대로 따라했어요. 아내는 조금씩 회복하는가 싶더니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어린애들을 두고 가버리는지 너무 슬펐죠. 주변에서는 남자 혼자 애둘 건사 못한다. 여자 소개시켜줄 테니 만나보라고 성화였어요. 아이들도 아픈 엄마를 보고 자라 그런지 일찍 철이 든 것 같았어요. 아빠, 우리 생각하지 말고 좋은 아줌마 있으면 만나봐요.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했던 약속이 있었어요. 앞으로 재혼은 하지 않기로요. 아내는 제가 첫사랑이었고 예쁜 아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다른 여성과 키운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내가 투병하기 전 당첨된 아파트도 있었거든요. 다 함께 새 집으로 이사가서 살자고 약속했거든요. 아내가 없는 새 집에서 사는 건 참 허전했어요. 물론 아이들이 잘 커서 기뻤지만 허전한 마음은 여전했어요. 어느덧 아이들이 직장을 잡고 저는 은퇴할 시기가 다가올 무렵 큰아들이 주말에 시간 되냐고 하더라고요. 집에 있을 건데 무슨 일이야? 하고 물으니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소개하고 싶다더군요. 흔쾌히 오라고 했고 파출부를 불러 집안을 청소하고 손님 맞이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꼭 닮은 아가씨를 데려왔어요. 동네에서 미인으로 소문난 제 아내 은진이는 하얀 피부에 팔다리가 길고 날씬했는데 예비 며느리도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회사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차분하고 고와 보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탐낼 만한 아가씨라 자기가 먼저 대쉬했다는 큰아들에게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여줬습니다. 마음에 든다는 표시였죠. 얘기 나누다 보니 며느리는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몇 년 전에 사고를 당해 고생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외동딸을 무척 사랑하던 아빠였는데 아직도 아빠 생각이 많이 난다는 눈물을 보였어요. 아들이나 며느리는 편부 슬하에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어 더 친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들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상견례 날 사부인 며느리의 남동생, 우리 둘째 아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얼굴을 봤는데요. 사부인은 제 아내 은진이와 너무 닮았더라고요. 성격은 괄괄했는데 외모가 많이 닮아 있어 속으로 무척 놀랬어요. 은근 기대가 되더라고요. 자녀를 공유했으니
만날 날이 많겠다고 생각했고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시키고 주말이면 며느리가 싸온 요리를 먹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어요. 신혼인이 너희들끼리 데이트하고 좋은 시간 보내라고 말하는데도 굳이 찾아오더라고요. 나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해도 막무가내였어요. 알고 보니 제 생일, 사부인 생일이 이틀 차이더라고요. 아들 내외는 주말에 합동 생일 파티를 해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네 갈비집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고기에 냉면을 먹고 있는데 글쎄 아들 내외가 식사만 하고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돈끼리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우리를 남겨두고 가는 건지 자리가 조금 어색했지만 참아보기로 했어요. 사부인은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롭다고 속내를 비치더라고요. 저는 호라비로 살면서 며느리도 생기니 너무 좋다고 했는데 사부인이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런 사람은 아직 없다고 했더니 자기가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 있죠. 안 그래도 괜찮다고 이제 퇴직하고 취미 생활이나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고 했더니 이렇게 건강하고 날씬한 중년은 처음 봤다면서 딱 맞는 사람이 떠오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싶다고 두드럽게 선을 긋고 나왔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부인이 민망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집에 가고 있냐고 전화를 했더니 사부인은 택시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괜찮다면 우리 집에서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사부인은 곧장 우리 집에 왔고 누구를 소개한다는 그런 말은 실수였다며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하더군요. 오래된 지인이라 같은 처지에 있으니 소개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경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는 사부인이 더 마음에 든다고 고백했어요. 우리 자식 눈치 보지 말고 잘 지내보자고 했고요. 사부인은 사실 자기도 나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며 오늘 우리 솔직해져 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집을 왕래하면서 알콩달콩 지내고 있고요. 손주가 생기면 같이 돌봐주자고 약속하기도 했고요. 사부인은 요즘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네요. 사부인이 너무 예뻐서 어떤 부탁을 해도 다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입니다. 아이들은 사돈지간에 너무 편하게 지내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미리 친해져야 아이 육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둘러댔죠. 사실 아이들이 우리 사이를 알아도 관계없습니다. 열심히 키웠고 이제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 뒤늦게 만난 인연 감사하게 생각하고 길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 아직